분노 가득 외치더군요.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웃기지도 않죠. 인생을 망친 건 거짓으로 살아온 당신 자신이었는데, 겉으로는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돌아다니고 내게는 고맙다 한마디 없이 손가락질만 하던 그 사람.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이중생활, 위선,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가면을 내 손으로 벗겨버렸어요. 겉으론 천사 소리 듣는 어머님이었어요. 이웃집에 김장 나눠주고 동네 경우랑 가면 언제나 싹싹하게 웃는 모습. 세상에 저런 사람 없다며 다들 칭찬했죠. 근데요, 그건 다 가면이었어요. 집 안에서는요, 저만 보면 인상을 확 찌푸리고 그 손으로 밥을 했니? 입맛 다 버리겠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집안의 도구쯤으로 여긴 그분. 남 앞에서는 생색내기 1등. 뒤에선 쥐도 새도 모르게 험담하고 조종하고. 시작은 정말 사소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신혼집 인테리어를 보러 갔는데 어머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센스 없을 테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 말 한마디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고 말았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고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주방엔 제가 고른 가전이 아니라 어머님이 골라준 것들. 커튼도 제 취향은 없었고요.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고른 한복이 색이 촌스럽다고 바꾸라고 하시고 친정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다가 제 앞에 일부러 접시 하나를 떨어뜨리고 이게 내가 한 설거지야? 미끄러워서. 내가 다친다 다쳐. 역시 그쪽 집안은 며느리 교육이 안 돼 있나 봐. 제가 무슨 말을 꺼내려 하면 됐어. 그 입 다물고 내 방에나 가 있어. 내가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나이도 안 되는 게. 한 번은 어머님이 전화를 받고선 제게 말했어요. 내 친정엄마 말하는 거 들으니까 촌스러워 죽겠더라. 그 입으로 너를 키웠으니 딱 이 모양이지.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근데 참았어요. 남편 얼굴 떠올리며 내가 여기서 한마디라도 반박하면 이 집에서 못된 며느리가 될까 봐요. 어머님은 그것도 모자라 제 속옷을 널어놓은 걸 일부러 마당에 던지면서 어디서 이런 촌스러운 걸 입고 다녀? 내 아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니? 어머님이 제일 무서웠던 순간은요. 소리 지를 때도 설거지 던질 때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절 칭찬할 때였어요. 우리 며느리 참 야무져요. 애기 엄마가 얼마나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지 나는 손도 안 대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효부감이지 뭐. 그 소리 듣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복 많으시다.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면 시어머니는 마음이 편하지. 전 억지로 웃으며 뒤에서 그 장면을 삼키고 있었어요. 입꼬리는 올리고 있지만 속에서는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있게 되면 저한테 그러더군요. 내가 널 어떻게 포장해줘야 그나마 욕을 안 먹을까? 내가 피곤해 죽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를 포장해주는 이유가 정말 날 생각해서가 아니구나. 자기 체면 지키려고, 자기 명예 지키려고, 겉으로만 좋은 시어머니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나. 그게 제 시어머니였어요. 저한테만 그랬냐고요? 아니요. 삶 자체가 이중적이에요. 불법적인 일까지 저지르던 그 사람의 민낯, 제가 직접 한 겹씩 벗겨내 보이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절대 들키지 않게 철저하게 기록하고 모았어요. 음성도 녹음하고 메시지도 캡처하고 어머님의 거짓말과 이중성을 증거로 남기기 시작했죠. 왜냐고요? 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아요. 결국 제가 나서야 끝날 거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전
순한 며느리, 가면을 쓰고 철저하게 어머님을 관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친정엄마를 비하하는 말을 했어요. 그쪽은 돈도 없고 교육도 못 받은 집안이잖아. 뭐 얼마나 배웠겠니? 그 말에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글녹음을 변호사 친구한테 보냈어요. 그 친구는 말했죠. 이 정도면 명예훼손, 모욕죄, 정신적 피해 입증 가능해.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 그때부터 전 확실히 결심했어요.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가식적인 명성과 체면을 제가 하나하나 다 무너뜨릴 거라고요. 어머님은 몰랐어요. 제가 뒤에서 어떤 움직임을 시작했는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얼마나 깊이 준비하고 있었는지를요. 어머님은 매주 수요일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성경 공부 너무 좋았어. 돌아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텐 믿음이 없어서 넌 애를 못 키우는 거야. 이런 말을 툭툭 던지시고요. 근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매주 수요일이면 꼭 성경책을 들고 나가셨어요. 말씀이 오늘도 너무 와닿더라. 돌아오실 땐 꼭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곤 냉장고 문을 열며 제 반찬을 흘겨보시고는 믿음이 없으니까 집안이 이 모양이지. 툭 나를 세운 말 한마디를 던지셨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급하게 나가신 뒤에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파우치 안에서 고스톱패와 노란 고무줄에 묶인 5만 원권 뭉치를 봤어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심심풀이가 아니라 도박이었죠. 그 안엔 성경 공부 모임 명단과 함께 간식비, 회비라고 적힌 가계부까지 있었죠. 근데 웃긴 건 그 가계부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이순자 피박 10만, 홍진숙 고박 20만. 받아야 할 돈.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몇 주 관찰하고 나니 확실해졌어요. 성경 공부는 명분이었고 진짜 모임은 고스톱판이었단 거려. 심지어 거기서 잃은 돈이 제 남편 지갑에서 빠져나간 거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엄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매달 남편 월급날이면 그런 말을 하며 가져간 현금. 다 그곳에서 날아간 거였어요. 한 번은 어머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몰래 들었어요. 야, 지난주에 내가 엄청 땄지. 근데 그날 성경 공부했다고 집에선 얼마나 생색을 냈는지 몰라? 그리고는 낄낄거리며 우는 목소리.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그 입으로 교회 자랑하고 저한테 신앙을 논하던 사람이 실상은 고스톱판에서 핏대를 세우고 있었다니. 그 뒤로 전 어머님 나가시는 날마다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진짜로 성경책 대신 고스톱판 앞에 앉아 쌈짓돈을 던지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어머님은 자주 그러셨어요. 나 오늘 요양원 자원봉사 가야 하니까 밥 차리는 건 내가 해. 말씀만 들어도 참 훌륭하잖아요? 남 도와주러 다닌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요, 어느 날 어머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오늘 방 5번으로 예약됐어요. 제가 무심코 본 그 문자는 요양원이 아니라 단골 노래방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후에도 반복됐어요. 봉사 다녀온다며 외출하신 어머님은 항상 오후 3시쯤이면 얼굴이 벌개져서 들어오셨고요. 가방 속엔 늘 뿌리던 향수 대신 희미하게 막걸리 냄새가 났어요. 결정적인 날은 제가 친구 만나러 시내에 나갔다가 낯익은 뒷모습을 봤을 때였어요. 익숙한 그 뒷모습이 노래방 입구에서 봉사단 친구들과 깔깔대며 들어가고 있었어요. 문 열고 따라 들어가니 방 안엔 벌써 소주병이 2개 비워져 있었고 어머님은 마이크 들고 트로트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죠. 자, 우리 자원봉사 끝났으니까 오늘은 신나게 놀자. 그게 어머님이 자주 말씀하던 봉사 정신이었어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집에 오면 다시 그 단정한 얼굴로 봉사는 피곤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하시던 그 모습. 심지어 남편에게는 요즘 며느리가 너무 게으르다. 난 봉사라도 하지. 하고 험담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대로 녹음해서 그날 어머님이 다녀온 노래방 인증 사진이랑 함께 USB에 담아뒀어요. 그리고 이건 법적인 책임까지 받아야 되는 일이 있었죠? 정말 법이 무섭지도 않으셨나 봐요. 어머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남한테 손 벌려본 적 없어. 지금도 나라에서 주는 거 못 받는 게 많다니까. 그 말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요, 아니었어요. 그 뒤로 밝혀진 사실들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받으시던 노인 일자리 수당, 경로당 활동비, 그리고 기초연금 상한선 조정 신청서, 그 모든 서류에 남편과 저에 대한 가족 지원 없음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린 분명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저희 부부 카드로 생필품까지 결제해 드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더 황당한 건 딸 이름으로 된 월세, 보증금 계좌까지 어머님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잠깐 빌린 거야.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셨지만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그러더라고요. 이건 명백히 허위 수급이고 환수 대상입니다. 전 어머님 몰래 복지 담당자한테 모든 걸 확인받고 불법 수령 목록을 엑셀로 정리했어요. 심지어 날짜, 수령액, 사용처까지 기록한 그 엑셀 파일을 보면서 전 제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가족한텐 매달 생활비 타내고 국가에겐 가난한 척, 도움받는 척. 거기다 입만 열면 내가 얼마나 청렴하게 살아왔는데. 요즘 늙은이들 중에 나만큼 똑바른 사람 드물어. 정말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전 그날 이후로 결심했어요. 이 사람의 가식 인생은 제가 끝내겠다고요. 국가 보조금 관련 문서 전부 스캔했고 불법 수령 증거가 되는 통장 내역 캡처했죠. 겉으론 계속 웃으며 어머님 잘 다녀오세요 인사했지만 속으론 숫자를 하나하나 세고 있었어요. 그 돈이, 그 거짓말이 결국 이 사람을 망하게 만들 거라고.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는 법이에요. 제가 그동안 모은 사진, 녹음, 문자, 입출금 내역, 주민센터 상담, 녹취 전부 한꺼번에 터뜨릴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평소처럼 어머님은 제게 반찬 투정을 하며 말했죠. 도대체 손맛이 왜 이렇게 없니?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미련하냐?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어머님 앞에 노트북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거 좀 보실래요? 하고 영상 하나를 틀었어요. 거기엔 성경 공부 대신 고스톱 치며 소리 지르던 어머님 모습, 봉사 다녀왔다며 노래방에서 막걸리 들이키며 춤추는 영상, 그리고 보조금 허위 수령 내용 정리된 파일이 차례로 떠 있었어요. 처음엔 어머님도 웃으시더라고요. 뭐야, 이거? 장난이니? 근데 다음 장면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말하던 이건 환수 대상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오자 그제야 얼굴이 확 굳으셨어요. 너 이걸 어떻게? 전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바보처럼 보이셨어요? 20년 넘게 집구석에서 눈치만 보고 살면서 이게 전부 그냥 모른 채 산 줄 아셨어요? 어머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노트북을 닫아버리셨어요. 당장 지워. 내가 뭔데? 어디서 이런 걸? 전 무표정하게 다시 똑같은 USB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이거 복사본이에요. 행정복지센터에도 제출할 준비됐어요. 그 순간 눈빛이 딱 달라졌어요. 거기엔 겁도 있었고 당황함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읽힌 건 체면이 무너질까 두려운 권위의 흔들림이었어요. 그러더니 다리를 꼬고 앉으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야, 며느라.
우리 가족끼리 이러는 건 아니지 않니? 제가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봤더니 시어머니가 조금 조급해지셨는지 말투를 슬며시 바꾸셨어요. 그 USB 좀 줘봐.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정리요? 그래. 내가 미안했어. 그동안 말이 좀 지나쳤던 거 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게 해결하자. 어른 하나 살려준다 생각하고. 어른 하나 살려준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퍽 하고 무너졌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자신을 권위 있는 어른으로 여기는구나. 내가 낸 증거 앞에서도 진심으로 사과할 줄 모르고 여전히 나를 아래로 보고 있는 거구나. 그럼 어머님, 그동안 저한테 했던 말들 기억하세요? 뭘 그런 걸 이제 와서 캐묻니? 다 지난 일이잖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말도 나오는 거고. 그런 말도요? 내가 우리 집안 망친다. 내 아들은 널 만나 불행하다. 네 엄마도 그렇게 살더니 넌 뭘 다르냐. 그 말들 다 녹음돼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꼬리 근처가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엔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됐고. 그 USB만 줘. 말 길게 하지 말고. 괜히 밖에 알리지 말고.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니까. 그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요. 알아서 처리하신다고요? 그 말 어머님 인생에서 몇 번이나 써보셨어요? 교회 헌금도, 경로당 고스톱도, 동사무소 보조금도 그렇게 다 알아서 처리하신 거잖아요. 어머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렇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이요. 자기만 깨끗하다고 착각하면서 남을 함부로 무시하면 결국 괴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어머님은 방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건 다 내가 꾸미는 뭐야. 넌 나를 망치려고 작정했지. 하면서 울부짖었고요. 아버님은 조용히 소주 한 병을 들고 마당에 나가 앉으셨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전 USB와 관련 자료 전부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정식 신고했어요. 담당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희도 예전부터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며칠 뒤 어머님 앞으로 복지 환수 통보서가 도착했고 동네 경로당에도 어머님의 고스톱 도박 영상이 퍼졌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는 봉사활동 중단 권고와 함께 집사직이 박탈 통보까지 왔어요. 이제 와서 어머님은 매일 울면서 제게 애원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그만해줘. 하지만 전 그 말에 대꾸도 안 해요. 20년간 쌓인 멸시와 모욕, 이젠 한꺼번에 갚을 때니까요. 저는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아무리 무심하고 무뚝뚝해도 그래도 부부고 내가 참고 산 걸 옆에서 봤으니까 최소한 어머님의 편에 서진 않겠지 싶었거든요.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저는 그날 손에 쥔 증거들을 조용히 식탁에 올려놨어요. 그 안엔 시어머니의 고스톱 도박 영상, 노래방 음주 사진, 보조금 부정수령 관련 메모, 심지어 저한테 했던 막말까지 녹음되어 있었죠. 남편이 서류를 몇 장 넘겨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당신 이걸 다 모은 거야? 엄마를 뒤쫓았다는 거야? 지금? 뒤쫓은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모은 거야. 당신은 옆에서 본 게 없으니까 그렇지. 나는 매일 매 시간이 전쟁이었어. 남편이 헛웃음을 지었어요. 전쟁? 그건 좀 과장 아니야? 엄마가 좀 고약하긴 해도 그래도 당신한테 밥 해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그랬잖아? 밥, 반찬. 저는 소리쳤어요. 그건 답이 아니라 모욕이었어. 우리 며느리는 손이 느려가지고 생선도 못 굽는다. 이건 찌개냐 물탕이냐? 당신 그 말들 한 번도 못 들었지? 남편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다는 걸 왜 이제 와서 말해? 내가 말했잖아. 그때 당신 뭘 했는데? 엄마가 원래 그러셔. 그냥 넘겨.
그게 당신이 한 말이야.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턱을 괴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지금 이거 솔직히 말해서 무섭다. 엄마가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당신도 너무 나간 거야. 그 순간 전 알아차렸어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엄마 편이라는 걸. 끝까지 나를 이해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엄마가 불법 저지르고 며느리를 20년간 짓밟았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밥상을 안 차렸어요. 설거지도 안 했어요.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니요. 틀어박힌 게 아니라 참는 걸 포기했어요. 남편이 불쑥 들어와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거야? 지금 당신이 이 집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엄마가 아니라. 그 말 듣고 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비웃음이요. 아, 내가 20년간 누구를 보고 살았나. 그래, 당신 엄마는 꽃이고 나는 잡초구나. 당신은 잡초 뿌리째 뽑아버리는 정원사였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적은 둘이다. 시어머니 하나가 아니었어요. 남편도 그 안에 있었어요. 남편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갔어요. 제가 살아온 삶을 법으로라도 증명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은 저한테 물었어요. 가정폭력의 증거는 있으세요? 네, 정신적인 학대, 경제적 통제, 인격 모독 다 있어요. 녹취, 영상, 문자, 진단서, 주변인, 진술까지 모았습니다. 며칠 뒤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시어머니의 보조금 부정수령건, 상습 도박 및 음주 방조 혐의, 며느리에 대한 인격모독과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남편에게도 따로 보냈어요. 방조 혐의, 피해를 무시하고 동조한 정황, 이혼 전 별거 및 재산 분리 요구. 그 뒤 며칠간 집안이 폭풍 전야처럼 조용했어요. 어머님은 처음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드디어 며느리가 날 법으로 고발하겠대. 야, 내가 그깟 증거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말했어요. 그깟 증거요? 그거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남은 이유예요. 이제는 그 증거로 당신을 무너뜨릴 차례예요. 며칠 뒤 법원에서 첫 번째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가정이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워? 너 사람도 아니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람답지 않게 대해놓고 이제 와서 사람답게 살자고 하세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지금 진심이야? 이혼할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혼보다 더한 배신에 대한 청구예요.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니었어요. 내 고통을 외면한 남이에요. 재판날이 다가왔고 어머님은 구청에서 보조금 관련 서류를 요청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소득신고, 누락, 이중신청, 도박 이력이 드러났고 관련 조사를 통보받았어요. 교회에서는 봉사활동 중 음주 장면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날 이후 어머님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빠지셨어요. 경로당에서는 녹취된 막말들이 퍼지며 그분 무서운 분이야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어머님은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위선이 벗겨진 민낯 그대로 드러났어요. 남편은 그제야 절 붙잡고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엄마는 내가 정리할게. 이제야 깨달았어. 근데요, 그 말이 참 어이없었어요. 이제야 깨달았다고? 난 이미 끝났어요. 지옥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제서 구원받으라고. 손 내밀면 잡을 줄 알아요?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당신의 몫이에요. 나는 이제 내 몫의 삶만 살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그날 밤에
이불 속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비로소 내가 나를 지켜낸 기분이었거든요.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그들이 내게 쏟아붓던 소리들이 멈추고 나니까 마치 귀에 있던 쇳소리가 빠져나간 느낌이랄까요? 그동안 어머님이 쌓아왔던 가면은 모두 벗겨졌어요.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얼마나 비도덕적이었는지 세상이 알게 되었죠. 어머님은 점점 외로워졌어요. 그 흔하던 전화도, 집에 반찬 좀 가져왔어요 하던 이웃도 사라졌어요. 남편이 어느 날 집 앞에 찾아왔어요. 무릎까지 꿇었더라고요. 당신 없으면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다 정리했어. 엄마한테도 말했어. 앞으로 당신 말만 듣겠다고. 그 말, 이제 와서 너무 가볍더라고요. 지금 정리하면 뭐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당신은 몰라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댄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늘 그랬어요. 몰랐다고, 이제 알았다고, 이번엔 너무 늦었어요. 우린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에서는요, 결국 시어머니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고,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인정받았어요. 시어머니는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의 지원 중단 통보를 받았고, 남편은 별거 상태에서 재산 분리가 확정됐어요. 그날 법정을 나오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이제야 숨 쉴 수 있겠다. 그런데요, 뒤에서 누군가가 구겨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야, 이 나쁜 거사. 너 정말 인간도 아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초췌한 얼굴로 그 입에서 거품이 일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내 인생을 망쳐놨어. 내 체면을, 내 자존심을 네가 다 짓밟았다고. 사람들 시선이 몰렸고 나는 그냥 며느리 하나 잘못 둔 죄밖에 없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날 망쳐야 속이 후련했냐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앞에서 발을 굴러가며 소리치던 그분이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작아 보였어요. 그분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말하지 않았어요. 피해자 행세만 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 인생을 망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이 악물고 외쳤어요. 내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인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그 말에 저는 쓸쓸한 미소 하나 지어 보였어요. 맞아요. 그 선택은 어머님 인생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어머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저는 돌아서 걸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또 뭔가를 소리치던 소리, 사람들 웅성거림, 모두 점점 멀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빌라를 계약했어요. 내 이름 석자로 전기요금도 내고 수도요금도 내고 내가 좋아하는 커튼 하나 달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주방에서 나만의 계란 프라이를 부쳐 먹었어요. 그 작은 기름 냄새에서 나는 자유의 냄새를 느꼈어요. 처음으로요.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고 무슨 꿈이 있었는지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서 살기로. 내 이름은 며느리가 아니라 살아남은 나예요. 이게 사는 거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었어요. 그동안은요, 살았던 게 아니라 참았던 거였어요. 며칠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미안해. 넌 내 인생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야.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 말했어요. 미안함 같은 거 이제는 필요 없어요. 나는 괜찮고
나는 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저를 보고도 외면하려다 잠깐 멈춰서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조금 심했지. 그땐 젊어서 그런 줄 알았지. 전 그냥 웃었어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아요. 변하지 않을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돼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지금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나는 상처를 품었지만 그 상처를 가리고 살지 않아요. 나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참아내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당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 안에도 그날의 나처럼 결단할 힘이 있다고. 그리고 그 결단이 당신을 구할 거라고.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강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